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형태내과 원장 오형태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좋은 병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개인 의원부터 시작해서 준종합병원,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 이렇게 1차, 2차, 3차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일단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병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개인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원이 과연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병원인지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제 병원을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은 이름이 오형태내과 아닙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제 이름을 걸고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저의 명예를 걸고 병원을 열겠다는 그런 병원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래서 일단 이름을 걸고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제 뭐라 그럴까요? 제 이름에 어떤 격이 안 맞는 그런 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 중에 이제 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병원들 저는 일단은 그런 병원이 좀 그래도 믿을 만한 병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자기 이름을 내걸고 병원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또 그래서 그런 병원은 어쨌든 그러면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름을 걸지 않고 뭐 어떤 뭐 홍길동 아니 뭐 ABC 이런 어떤 다른 명칭을 걸고 하는 병원들도 많지만 제가 그런 병원이 결코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병원들보다는 그래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병원이 그래도 뭔가 원장님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충실하게 환자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아프면 병원을 가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왕이면 자기 이름을 건 병원에 저는 이제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면서도 이제 더 좋은 거는 그 지역에서 뭐 최소 10년, 뭐 20년 이상 이렇게 위치를 옮기지 않고 한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자기 이름을 내걸고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더 신뢰를 합니다.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짧게 몇 년 이내에 이제 문을 닫고 다른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뭐 한 30년 뭐 이렇게 이상 그 자리에서 그 병원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부 과를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러는데,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과 제가 듣기로는
치과 같은 경우 생각보다 부상을 이제 겪은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치과 같은 경우 이제 생각보다 의료 사고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뭐 의료 사고면 되게 이제 이런 양의학 뭐 양의사들 저기 이제 의료 사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주 의료 사고가 많습니다. 치과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한 이가 뭐 빠졌다든지 아니면 요게 빠지면서 부비동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나 AS가 굉장히 이제 치과에서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뭐 일부 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뭐 2, 3년 하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왜냐하면 이제 그 병원을 계속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 기간 뭐 2, 3년 짧게는 2, 3년 뭐 3, 4년 이내에 이제 병원을 넘기고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제가 일부 치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뇌피셜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환자를 AS 한다. 이거 조금 좀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뭐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만 AS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병원이라는 것도 환자 진료할 때 AS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병원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그 몇 년 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디 가서 뭐 빠질 수도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 2년 뒤에 문제 생겼다. 갔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고 없어요. 다른 원장님이 계신다. 뭐 어디 가서 컴플레인 하겠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딱 개관 장소에서 시작을 해서 뭐 최소한 10년 이상 뭐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병원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은 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의사도 사람인지라 뭐 어떤 가벼운 의료사고 같은 게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AS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컴플레인 환자분들의 사소한 컴플레인이라도 계속 받아주려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오래 운영을 했다는 것은 그 병원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다는 또 하나의 또 반증입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서 큰 의료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이랬다면 아마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큰 사고가 생겼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의료사고도 없었고 또 믿을 만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좀 믿을 만한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속된 말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제 병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진료를 하고 계셨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병원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물론 이제 병원 그렇게 이제 뭐 2, 30년 된 병원들 가보면 뭐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뭐 위생 상태도 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좀 병원도 지저분하고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인테리어도 오래돼서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같은 돈 내고 식당을 갈 거면 이왕이면 좀 주차장도 돼 있고 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또 친절도 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 뭐 맛집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맛집들 가보면은 뭐 굉장히 뭐 인테리어도 후지다는 말 좀 그렇고요. 인테리어도 좀 그렇고요. 뭐 시설도 좀 그렇고, 어떤 데는 또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또 아주 원조집 이런 거 뭐 유명한 맛집들 보면은 심지어 불친절을 하기까지 하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집을 가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 맛집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병원에 물론 이왕이면 인테리어도 좋고 뭐 직원들도 친절하고 원장님도 친절하고 뭐 주차장까지 다 구비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제일,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자기 이름을 표방하고 또 상당히 오래됐고 이러면 뭐 100점 만점이면 100점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인테리어나 친절도, 뭐 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병원을 하시는지, 또 그만큼 또 업력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은 동료 의사 선생님들을 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선생님들 들으면 좀, 특히 내과가 아닌 다른 과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현명한 병원 선택하는 기준으로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기 병원 이름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과를 표명하는 병원인지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오형태 내과라고 이렇게 병원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내과 전문이고, 그래서 저희 과 내과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이제 병원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개원과 선생님 중에 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내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뭐 가정의학과라든지 뭐 일반외과라든지 뭐 이런 뭐 흉부외과라든지 뭐 이런 과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을 개업할 때 자기 과를 되게 표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가정의학과 의원, 뭐 홍길동 외과 의원, 일반외과 의원, 홍길동 뭐 흉부외과 의원,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원가에서 외과라는 데는 이제 원래 수술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홍길동 외과 의원, 뭐 홍길동 흉부외과 의원 이렇게 하면 아마 환자분들이 거의 안 가실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과는 수술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과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 때는 이제 외과를 개원을 해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아치과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현실적으로 뭐 개인 병원에서 수술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개인 병원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사실 뭐 적자 오히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 보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사고 문제도 만만치가 않고요. 수술 후에 뭐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지금 대학병원도 수술을 하고 나서 뭐 후유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뭐 소송도 많이 걸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물론 뭐 소송을 뭐 거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뭐 억울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유튜브 잠깐 좀 봤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의료사고 소송이 한 2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두세 배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200배가 많다는 거는 정말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신껏 진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위험한 뭐 시술, 특히 요즘에 말하는 필수 의료과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런 위험한 시술이나 수술이나 뭐 이런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이거 할 때마다 뭐 이게 뭐 사실 신도 모르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거를 뭐 모든 의사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면은 뭐 결국 의사 선생님들은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오로지 결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가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소송 건수도 많지만 또 소송에서 졌을 때 또 내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들이 많이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사망했을 때는 뭐 최소 10억부터 보통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중에 뭐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선생님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거의 다 소송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최소 한 번 이상. 내과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소송 같은 소아과라든지 일반외과 등등. 설마해서 이런 필수 의료과들이 특히 이제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 선생님들이 자기 과 이름을 걸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학과를 걸기도 하지만 또 상당수 선생님들이 또 가정의학과를 못 걸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홍길동 가정의학과 의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개원을 합니다.
예. 글쎄 저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중에서는 이제 뭐 가정의학과를 거는 경우도 있고 안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은 거의 1차 진료를 실제로 거의 가정의학과에서 거의 다 1차 진료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가정의학과는 되게 이제 한 3년 정도 수련 과정을 겪는데요. 뭐 내과에서 뭐 한 3개월, 뭐 6개월, 뭐 외과에서 3개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과를 이렇게 다 이제 돌면서 이제 수련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의학과 수련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각 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제 내과 4년 하면서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파견 나온 선생님들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저희과 내과에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파견 나오면 사실 그 선생님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과 제가 이제 4년차 할 때 저 1년차 선생님 이제 내과 1년차 선생님 정말 내과는 특히 1년차가 아주 힘들거든요.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 파견 나왔는데 뭐 그분들을 저희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리고 이 수련이라는 게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프랙티스 또 수많은 경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선배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듣는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사실 수련이라는 게 되질 않습니다. 네, 가정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을 나오게 되면 사실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뭐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불안해서 환자를 맡길 수도 없고요. 입원 환자들은 뭐 거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닝 받은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와서 저희 이제 위탁 교육을 하는데요. 와서 처음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회진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안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저도 그분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가 있으나 마나 저희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고요.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나와서 회진 참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옵니다, 보통. 근데 저희 내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반외과 가서 트레이닝과 위탁 교육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소아과, 산부인과 뭐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른 과도 보면은 가서 눈두덩 찍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의학과가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전문의를 따도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사실은 조금 완벽하게 트레이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정의학과 자체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과들이 가정의학과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 잘못된 여건입니다. 사실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와서 좀 진짜 알뜰한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될 수 있게 각 과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차 진료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 진료를 거의 가정의학과에서 맡아서 하고, 해결 못하는 환자들을 이제 각 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2차 병원을 소개를 하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1차 의료기관부터 일단 전문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른 과 전문의들도 경쟁 체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학과하고. 사실은 불필요한 소모전이죠. 저도 내과지만 사실 내과가 왜 1차 진료를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에 좀 문제가 있고, 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과를 이제 뭐 표방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알기로 거의 100% 내과를 표방을 하거든요. 자기 과 이름을.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 내과 의원 딱 이런 식으로 다, 뭐 연세 내과 의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 이름을 짓거든요. 되게 보면 이제 내과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특수과 뭐 이런 거 빼고요, 재활학과나 마취통증이나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거는 뭐 다 자기 과들 다 표명을 하죠. 왜냐면 이제 그런 과들은 자기 과를 이렇게 표명을 해도 이제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오시거든요. 정형외과면 정형외과로 오신다든지, 안과면 안과 쪽으로 오시게 되고, 이비인후과도 이비인후과로 오시게 되고, 재활학과라든지 뭐. 그래서 그분들은 뭐 굳이 자기 과를 표명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 마취통증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과를 표명을 해야 환자들이 더 알고 오시게 되는데, 아까 말한 이제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 이런 과들이 이제 자기 과를 이름을 표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홍길동 의원하고 진료 과목을 이제 해놓고 밑에 크게 뭐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료 과목을 내과를 크게 걸어놓죠. 사실 개원과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특수과들 빼고 나머지 환자들은 거의 다 내과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 뭐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뭐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뭐 알레르기 질환, 또 콩팥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혈액 질환, 뭐 내분비내과, 저 모든 사실 성인 질환은 다 내과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인 질환을 보는 거는 사실 내과에서 보는 게 맞고, 내과 선생님들이 제일 경험이 많고 또 수련 받으면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런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외과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뭐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해서 이제 결국 내과 환자를 봐야 되는, 가정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편법으로 이제
무슨 뭐 홍길동 의원하고 이제 진료 과목에 내과를 상당히 크게 이제 써놓죠.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내과 진원을 못 본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내과 전문의보다는. 그래서 뭐 어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의료법 보면은 이제 전문의 같은 경우 자기과를 표명을 하고 무슨 내과 의원 이렇게 하고 진료 과목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 보면은요 좀 너무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저번에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모 병원을 봤는데, 저는 이제 딱 병원을 보면은 이제 과가 이 선생님이 전공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이름을 보는데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이 전공이 뭘까. 왜냐면은 멀리서 보면 밤에 이제 네온사인 이렇게 켜 있는 거 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 홍길동 내과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병원 이름이. 그리고 의원 홍길동을 막 크게 쓰죠. 대문자로 이렇게 크게 써놓고 옆에다가 의원은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습니다. 의원이라는 글자는. 그 다음에 또 진료 과목도 보이지도 않게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 내과만 크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홍길동 내과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이 내과 병원인 줄 압니다. 그 병원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의원하고 진료 과목은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근데 그게 이제 의료법에 그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원래 글자는 이제 무슨 의원은 똑같은 크기로 써야 되고, 진료 과목도 이제 진료 과목하고 내과 전공 진료 과목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편법을 쓰는 거죠. 강남에도 보면은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은데요. 멀리서 보면은 무슨 성형외과입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은 무슨 의원은 아주 조그만하게 걸고 진료 과목도 아주 작게 걸어가지고, 환자분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홍길동 성형외과인 줄 아시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의사 선생님들 이걸 보면 다 아는데, 이 선생님이 과연 정말 성형외과 전문이냐,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무슨 과인지는 모르죠. 이 선생님이 무슨 과를 하시고 성형외과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의료법에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속해야 될 보건소에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절대. 왜냐하면 일단 그런 경우에 시정 경고를 좀 먼저 해야 되고요. 안 들으면 이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의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정 권고를 하고 간판을 다시 건조하고, 다시 또 두 번째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벌금형을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자진 폐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자가 그냥 뭐 환자분들은 뭐 병원 이름 봐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많이 그런 걸 찾지 않습니까? 알 권리를
알 권리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환자분이 이 병원 갔을 때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인지 아니면 내과 전문인지 뭐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단속해야 될 보건소 같은 데서 이런 걸 제대로 단속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시경을 위 내시경을 받아야 되겠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내과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한테 그걸 받는다.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위 대장 내시경도 내과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도 많이 하십니다. 배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야매로 배우는 거죠. 야매로.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수련 과정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야매로 배운 거하고 정통으로 이제 배운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 실례로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한 70대 초반 환자분이 이제 소화불량에다가 체중이 감소되고 이런 증상으로 작년 10월 달에 검진 센터에서 이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네, 위내시경을. 근데 정상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지난달에 제가 진단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또 5월 달에 계속 증상 호전이 없어서 주변에 어디 개인병을 찾아가서 내시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뭐 이상이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12지장 쪽에 이제 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조금 진행된 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역으로 추적을 저도 사실 이제 이분이 12장 암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2위를 지나서 12장을 들어가는데 상당히 들어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제 상당히 힘들게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도 이제 상당히 고전하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꽤 진행된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시던 선생님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내과 전문의는 아닐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진센터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상당수 검진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뭐 가정의학과나 일반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야매로 배우신 분들을 이렇게 좀 고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이제 페이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싸게 고용을 해서 이제 싼 맛에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좀 부실한 건강검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검진센터라고 하는 데조차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검진센터에 있는 모든 검진센터가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일부 검진센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약회사 직원들 통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어떤 뭐 준종합병원 검진 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세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위대장내시경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의사기 때문에 뭐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실 뭐 이런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 이런 것들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선배님들의 이렇게 철저한 지도하에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들이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진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내과 선생님도 뭐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시경이나 초음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는 그 테크닉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테크닉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뭐 검사를 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왜냐면 이제 어떤 새로운 병변을 봤을 때 책에서는 봤지만 이걸 실제 수련 현장에서 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절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으로 어떤 지식을 완벽히 습득할 수 있다면 우리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뭐하러 이렇게 힘든 수련 과정을 뭐 5년, 7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책으로 만약에 다 알 수 있다면요, 뭐 그렇게 힘든 수련 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책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운전에 비유를 해서 많이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운전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본 겁니다. 한 뭐 몇 년에 걸쳐서 한 뭐 100권 있으면 100권을 다 봤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책은 한 번도 안 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운전면허를 따고 그다음에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을 배우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쳐보고요. 한 분은 운전면허는 따진 않고 책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책만 가지고 공부한 분이 과연 차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차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내시경이나 초음파라든지 이런 내과적인 검사들은 어떤 책으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독한 수련 과정과 혹독한 지도, 교수님들의 지도 하에 정말 마치 우리가 포항제철에서 이제 보면 빨간 용광로에 막 그렇죠. 그 철 원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가서 엄청나게 이제 고온에서 막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달궈지고 거기서 쇳물이 녹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그래서 철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쵸. 원래 뭐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철을 만들 때 그 철의 원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녹여서 엄청 높은 온도에 녹여서 그거를 이제 쇳물을 이렇게 빼서 그걸 모양을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녹여가지고 이제 식혀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난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 저는 이제 내과 전문의를 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런 과 선생님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저를 욕을 할 겁니다. 아마. 네, 욕을 하고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내과 선생님 그걸 모르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의학의 꽃은 내과고 다 압니다. 의사 중에 최고 진짜 의사는 내과 의사라는 걸 모든 과 선생님들 다 인정합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한번 선생님 아시는 친척분이나 아시는 지인 중에 의사 선생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과 의사가 최고의 의사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다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일반외과 선생님. 그렇지만 의학의 근간은 내과입니다. 내과.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과고요. 대학병원을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빅5 병원 이렇게 쭉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사실 그 빅5 병원이 진짜 빅5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는 내과입니다. 다른 과가 아니고요. 그 병원의 내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진짜 훌륭한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대학병원에 입원 환자의 한 3분의 1, 그 다음에 교수님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가 거의 내과 선생님들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내과에 이제 컨설트를 하죠. 네. 사실 내과가 없으면 대학병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혈압이 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마취과에서 수술 안 해줍니다. 다 조절이 잘 안 되면 내과에 컨설트를 해서 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을 잘 했는데 수술 후에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뇌 수술했는데 폐렴이 생겼다. 아무리 수술 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과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고요. 해결사입니다. 쉽게 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말을 할 것도 없이 그것도 다 내과 질환이고요. 고혈압은 뭐 심장 내과고요. 당뇨는 대부분 내과. 갑상선, 네, 갑상선 대부분 내과죠. 우리 가장 흔한 병이 뭡니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 갑상선 질환들. 네. 또 제가 너무 내과 부심이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한데요. 빈혈 이런 거 다 혈액 종양 내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천식, 알레르기 내과, 류마티스 내과. 또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신장 내과가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소화, 뭐 위, 대장, 간, 췌장 이런 거 다루는 소화기 내과 있고요. 호흡기 내과 있죠. 또 폐 호흡기 내과가 있고요. 또 감염, 뭐 염증이 생기거나 열이 날 때 그 원인을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감염 내과도 있고요. 그래서 뭐 내과는 모든 수술을 하지 않는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해서 보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이제 이 병원이 과연 자기 과를 표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아까 오진했던 그 환자분도요, 자기가 내과에서 내시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은요 다 내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과, 뭐 개인 병원 다 내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 병원이 내과인지.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이름을 내걸고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개업하시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과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명하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있고 중년의 선생님이 있고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초고령 의사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을 또 선택해야 되냐? 같은 뭐 과라고 해도 또 다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 선생님의 어떤 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짬밥수죠. 짬밥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의사 짬밥수가. 이제 뭐 그다음에 숙련도 이런 거, 뭐 검사를 몇 케이스를 했는지 선생님이 예를 들면 내시경 검사를 뭐 지금까지 한 100케이스를 해봤다 선생님하고 1000케이스를 해봤다는 선생님하고 또 10,000케이스를 해봤다는 선생님하고 뭐 5만 케이스를 해본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한 3만 케이스에서 5만 케이스 정도 이렇게 해보셨다는 거는 위내시경을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보셨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진하거나 놓칠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개원을 하신 선생님들은 그런 정도 경험이 안 되죠. 예. 많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오진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뭐 수학이 분과 전문의까지 하신 선생님이 그렇게 뭐 큰 실수를 할 일은 없지만 같은 내 거라고 해도 그렇지만은 개원에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환자를 경험했던 선생님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내시경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내시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케이스를 하신 분하고 1000케이스, 뭐 3000케이스 하신 분하고 10,000케이스 이상 하신 분하고 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차이가. 오늘 또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환자분이 제가 이제 대장내시경을 했거든요. 이번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근데 이분이 이제 전에 뭐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검진센터에서도 대장내시경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 병원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또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이제 전에 다른 데서 할 때는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할 때도 그렇고 검진센터에서 할 때도 많이 힘들었다. 항문 쪽이 좀 많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본인의 무릎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생각할 때 흔히 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대학병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뭐 검진센터 같은 데서 검진 전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요 절대 교수님들이 건강검진 절대 안 하십니다. 뭐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절대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경험이 있고 유능하신 그런 선생님들은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그렇게 검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뭐 내시경적인 어떤 처치나 시술 뭐 이런 걸 하시지 뭐 그냥 그런 검진을 여기에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누가 그러면 하느냐? 대개 이제 소화기내과 이제 펠로우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소화기내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고 더 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 날 위험성도 좀 더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진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검진센터에서 하면 그럼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검진센터는 이제 복걸복입니다. 어떤 데는 이제 진짜 소화기내과 전문으로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일부 검진센터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 이름만 봐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일부 검진센터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고용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페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정의학과나 일반외과나 뭐 이런 선생님들 좀 야매로 배우신 분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꽤 있는 걸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결국은 또 이제 결국은 제 잘하는
인데요, 결국은. 저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검진을 했던 경험 많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저한테 오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개인 병원에서 한 분 또는 두 분 하시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검진센터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양질의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초음파가 문제입니다. 초음파, 복부 초음파라든지 뭐 심장 초음파라든지 각종 뭐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뭐 등등 뭐 유방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검진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는요, 이런 초음파 검사를 의사 선생님이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가 하냐? 특히 이제 방사선과라든지 간호학과 나온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걸 교육을 해서 초음파 교육을 해서 특히 소위 말해서 소노그래퍼라고 하는데요. 교육을 해서 초음파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깁니다. 되게 초음파를. 그리고 이제 검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런 소노그래퍼들이 다 합니다. 대부분이. 네. 물론 소노그래퍼 중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 그것만 하기 때문에 평생 그것만 했기 때문에 뭐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네. 오히려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글쎄요. 저는 소노그래퍼를 별로 안 믿습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이분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오진을 했을 때 초음파 검사에서 만약에 간암을 놓쳤다 이랬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네. 이분들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면허를 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 소재가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오진을 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의사 선생님들은 다 발뺌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소노그래퍼는 뭐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뭐 그렇게 또 발뺌합니다. 누구 뭐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저는 이제 초음파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요. 저는 뭐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많이 오진했으면. 뭐 그만큼 제가 오진을 하지 않도록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게 이 소노그래퍼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의사 선생님이 느끼는 책임감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월급장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렇게까지 책임감 느낄 수가 없고요. 하지만 저희는 만약에 제가 놓치게 되면은 오진을 한다든지 놓치게 되면은 뭐 저희 병원이나 저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꼼꼼하게 자세히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뭐 100% 오진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다행인지 아직까지 크게 제가 뭐 초음파해서 놓친 적은 거의 없고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내 몸을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한테 맡길 건지
소노그래프한테 맡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노그래퍼를 인정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왜 초음파를 직접 안 하고 소노그래퍼를 쓰느냐,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들 텐데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초음파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다 드는 시간 대비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노그래퍼를 이제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검진센터에서 싸게 이제 수익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저희들은 조금 약간의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이 선생님이 이제 내시경이나 과연 초음파라든지 또 이런 기타 등등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많으신지, 정말 케이스가 많은지, 얼마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말 잘 하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 40대 후반, 적어도 40대 후반에서 한 60대.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소한 40대 후반은 돼야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60대, 70대는 어떠냐? 괜찮습니다. 내과는. 네, 외과는 아니에요. 외과는 수술하는 데는 이제 60 넘으면 손 떨리기 시작한다고 하죠. 손이 떨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러고요. 특히 뭐 안과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서저리, 아주 미세한 수술하는 과들은 특히 더 나이 드시면 힘들다고 그러고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내과는 그렇게 뭐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 같은 게. 내과는 저는 나이가, 저도 이것도 또 제 이야기를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저를 앞세워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더 옛날보다 훨씬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더 자신이 있고, 옛날에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검사했던 거 생각하면 얼굴이 좀 뻘개질 때도 있습니다. 좀 붉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걸. 지금은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뭐 협회가 70, 알아봐준 80이 돼도 뭐 검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내시경을 손에 들 수 없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더 잘, 지금보다 제가 지금 60인데 올해로 64년생인데요. 올해로 64년생인데 뭐 70, 80까지도 뭐 오히려 그때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10년 전에 저보다는 지금이 훨씬 잘하는 것 같고요. 20년 전보다는 제가 뭐 따따 불러서 더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놓지 않습니다. 항상 학회에도 열심히 참가하고요. 이제 장시간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병원을 고르는 기준 첫 번째, 자기 이름을 표방하는 병원을 찾는다. 두 번째, 자기 과를 표방하는 그런 병원을 찾는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최소한 40대 후반 이상 되는 선생님을 찾는 게 좋다. 어떤 분야든 간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장시간 말씀드렸고, 한 이야기 중에 조금 지나친 이야기도 좀 있고요. 제가 너무 제가 내과다 보니까 좀 내과에 너무 치중된 느낌도 좀 있고요. 다른 과 선생님들한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고요. 그냥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